안녕하세요. 정신건강론 이정아입니다. 네, 우리는 지금 7주차 스트레스의 반응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1강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 어떠한 반응이 오는지에 대한 생리적인 반응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죠. 이 시간에는 이제 2강입니다. 7주차 2강에서 스트레스에 대한 심리적 반응, 우리 몸 내부에서는 그럼 어떠한 반응이 생기는지, 마지막에는 스트레스와 질병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그냥 우리 몸에서 생리적으로 뭐 땀이 나고 얼굴이 빨개지고 혈압이 오르고 그냥 이걸로 그치면 좋은데 그 경고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저항의 단계가 되고 마지막에 제가 고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고갈 단계에서는 아까 경고 단계에서 나왔던 반응들이 질병이 되고 그 질병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트레스에 대한 심리적 반응, 그리고 스트레스와 질병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스트레스에 대한 심리적인 반응이에요. 첫 번째는 불안입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가장 흔한 반응인 불안은 불쾌한 정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심, 염려, 어떤 긴장, 두려움 이런 건데요. 여러분들 보통 이제 뭐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럼 뭐 꿈을 꿨는데 내가 시험날 늦잠을 자가지고 고사장에 잘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꿈 꿔보신 적 있으시죠?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나머지, 네, 그냥 막 너무 걱정이 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또, 이전에 즐겁게 했던 활동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고 타인을 피하면서, 뭐 예를 들면, 내가 운동을 되게 좋아했는데, 그냥 운동을 취미로 하다가, 이제는 운동 가지고 성적을 매기면서, 이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운동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뭐 이런 것들. 타인을 피하면서 세상에 대해 무감각해지며 타인들이 나를 향해서 뭐하러 자꾸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주절거림이 있는 것 같고 기억과 꿈속에서 외상 사건이 반복해서 보여지고 근데 저는 이거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시험 이렇게 뭐 국가고시를 본다던가 이런 중요한 시험을 보는 날에는 정말 한숨도 못 자고 밤을 정말 꼬박 새고 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수면 장애, 주의 집중 곤란, 과잉 경계 등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뭐 중요한 거 있으면 우리가 뭐 소풍날 어릴 때 설레어 가지고 잠을 자지 못한 것과는 조금 다른 거죠. 네, 이렇게 뭐 막 설레고 너무 좋아서 혹은 내일 막 소개팅이 있어서 막 너무 기뻐갖고 잠을 못 잔다. 이게 아니라 불안한 거예요. 막 내일 못하면 어떡하지? 내일 실수하면 어떡하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막상 또 시험을 보더라도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불안해서. 지금 이 시험이 내 생에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니까.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조금 배앓이를 해요. 그냥 배가 아파요. 이제 뭐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뭐 설사를 하거나 그것도 아닌데 그냥 배가 아파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험에서 시험장을 들어가면서부터 배앓이를 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시험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너무 불안하다 보니까 이 심리적인 요인이 신체적인 질병으로까지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 한 번씩은 다 있으실 거예요. 그쵸? 뭔가 너무 긴장해서. 자, 두 번째는 분노와 공격성입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또 다른 반응은 어떤 분노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너 왜 별거 아닌 것 같고 화를 내? 이건 거죠. 내가 지금 어떠한 문제로 여러분들 고3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대입이라는 뭐 수능, 내신 뭐 이런 것들 안 그래도 지금 되게 신경을 쓰여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오랜만에 만난 뭐 친척이 너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냐? 이렇게 한마디 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막 화를 내죠. 아니 오랜만에 만나서 결국은 물어보실 게 그 얘기밖에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바로 이건 거예요. 보통 이제 아동들은 좌절할 때 화를 내죠. 또 공격적인 행동을 하죠. 아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집어 던지고 들어 눕죠. 아이들은 그냥 이성적인 판단으로 내가 아무리 화가 나도 이렇게 하면 안 돼. 그 개념들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성인들은 신체적 공격보다는 언어를 통해서 자신의 공격성을 표출한다. 욕을 한다던가 어떤 거친 말 혹은 뭐 함구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분노를 유발하는 요인이 무엇인가 봤더니 부당한 처벌. 그러니까 누가 나를 대놓고서 뭐라고 한 건 아닌데 똑같은 일을 당했을 때에 이 사람은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는 이렇게 하네. 뭐 이런 것들 부당하게 일관성 없는 행동을 상대에게 받았거나 아니면은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거 이런 것 등의 외적 네, 스트레스에 대한 자극인 거예요. 외적으로, 내부적으로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눈에 띄게 예를 들면은 뭐 승진의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승진할 수 있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던가 내가 저기 할 수 있는 내가 지금 기회가 와야 되는데 타당한 내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는 거. 뭐 이런 것들. 또 신뢰하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거. 배우자가 외도했다든가 연인이 나 말고 다른 이성을 만났다던가 뭐 양다리였다던가 이런 것들 아니면은 뭐 내가 되게 믿었던 직장 동료가 있는데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타인에게 욕을 하고 다니면서 이간질을 시켰다던가 뭐 이런 것들. 자, 세 번째는 무감각과 우울증이에요. 자, 이렇게 분노와 공격성을 가지고 있는데 좌절의 원인을 제공한 대상자에게 직접적으로 공격이 가능한 상황에서 공격성이 전이가 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교수님한테 학점을 되게 안 좋게 받았어요. 근데 교수님께 화풀이 할 수 없으니까 집에 와서 네. 뭐 부모님께 혹은 동생에게 화풀이하는 이런 것들. 이거는 분노와 공격성이 명확하게 보이지만 무감각과 우울증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능동적인, 공격적인 뭔가 이런 행동도 있지만 그 반응인 어떤 무감각, 철회 이런 거예요. 스트레스가 계속되고 이를 극복하는데 실패하게 되면 무감각 이런 게 우울증으로 심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결국은 무기력 이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무기력하다는 사실을 학습하게 되면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교재에는 뭐가 나왔냐면 남에게 상습적으로 구타를 당하는 사람은 나중에는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쉽게 도망가려고 시도하지 못한다는 거죠. 아, 제가 제 주변에 이런 분이 계세요. 목사님이신데 아버님이 이제 술을 많이 드시고 뭐 이래가지고 집에 오시면 가정폭력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잠을 자는데 아버님이 들어오시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오늘 들어와서 아버님한테 맞아야 되거든요. 오히려 아버님이 귀가하신 다음에 맞고 나서 잠이 들면 굉장히 편안하게 잠을 자는 거죠.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 보면 학습된 무기력. 자, 우리 교재에 보면 실험이 나옵니다. 차단벽에 의해 분리된 두 개의 칸막이 방이 있는데 개는 마루의 금속판을 통해서 이 자신의 발에다가 전기 충격을 피하기 위해 반대편 칸막이로 뛰어가도록 학습을 했대요. 자, 그래서 금속판에 전류가 통하면 발이 찌릿찌릿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전한 방으로 한쪽 방은 전기를 흐르게 하고 한쪽 방은 전류를 흐르지 않게 해서 점프를 딱 하면 전기 충격을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기 충격을 피할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는 방에 갇힌 경험을 먼저 한다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방을 두 개를 만들어서 한 방에는 전기 충격을 가지 않고 한 방엔 전기 충격을 해서 개에게 다리에 찌릿찌릿하게 만든 다음에 그거를 피하려고 개가 막 다니다가 여기를 갔더니 다른 방을 갔더니 전기 충격이 없네 이걸 경험하게 되면 그 방으로 도망을 가게 되겠죠. 그런 실험을 하는데 이 개가 첫 실험에서 그렇게 그
찌릿찌릿하지 않는 방이 있다는 걸 알기도 전에 그냥 그 찌릿한 속에서 도망갈 데가 없다는 걸 먼저 알게 되면 도망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망가서 옆방으로 가면은 괜찮은데 이렇게 사전 경험을 통해서 자신들이 전기 충격을 피하는데 무기력하다는 사실을 학습하면 지금 상황이 바뀌었는데 도망가는 시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미 학습이 됐기 때문에. 아까 같은 그 방일 거야. 지금 내 발에 찌릿찌릿 전류가 흐르지만 이 방은 어디를 밟아도 전류가 다 흘러. 나는 갈 데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인지적 손상입니다. 스트레스의 정서적 반응뿐만이 아니라 인지적 손상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주의가 산만해지고 자신들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조직화하기 어렵다는 거죠. 또 불안의 수준이 높을수록 학습했던 내용을 인출하는데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 있대요.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이 시험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어서 며칠 동안 밤을 새면서 했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면 막상 시험날 시험지를 받았는데 여러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았던 그런 어떤 경험들 다 있으시죠? 시험지를 딱 내고 나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정말 거짓말같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아니면은 기억이 날 듯 한데 머릿속으로만 맴돌고 이것을 논리적으로 머리 밖으로 꺼내서 글로 표현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이렇게 인지적으로 손상을 입는다는 거예요. 집중도 안 되고 조직화를 못하고 특히나 분명히 열심히 공부를 해서 달달달달 외워서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데 이것을 꺼내려고 하는데 인출을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공부했는데 답이 뭔지 모르겠네. 아니면은 지금 머릿속에서만 맴돌고 도저히 모르겠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정서적 각성은 정보 처리를 방해하고 분노와 우울 등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하나만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 네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어느 두 가지가 오던가 세 가지가 오던가 네 가지 다 올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었던 시기에 일시적으로 그때의 기억이 사라진 거예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기억상실증 같이 아예 그게 그냥 아예 통째로 영원히 없어진 게 아니라 나중에 돌아오긴 했는데 해리성 장애라 그러죠. 그 순간만 딱 그냥 지워지고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회복이 되긴 했는데 일시적으로 그 기억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너무 그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스트레스 원을 제거하려고 복원을 하는 기저 반응이 작용을 하는 거죠.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것을 내가 놓지 않고선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스트레스가 그냥 이렇게 우리에게 생리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반응만 오면 좋은데 이 나쁜 놈의 스트레스가 질병까지 만든다는 거죠. 우리 생리적인 반응에서 스트레스가 계속 오게 되면은 경고 반응을 거쳐서 저항 반응을 거쳐서 고갈까지 가는데 고갈에 가면은 질병이 된다. 그 이후에도 스트레스에 계속 노출이 되게 되면은 사망까지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스트레스는 질병의 직접적 또 간접적 원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위협적인 스트레스 경험은 생리, 심리적 반응을 일으키고 이러한 반응들은 다양한 신체적 또 정신적 질병의 원인이 되는데요. 우리 교재는 뭐가 예로 나왔냐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흡연, 음주 등의 욕구가 증가하여서 흡연과 음주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하는데 아시다시피 흡연이나 음주나 둘 다 우리 몸에 좋은 건 아니죠. 특히나 흡연은 백해무익하다고 하잖아요. 자꾸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도하시고 봉사활동하시고 운동하시고 물론 이런 분도 아주 극히 드물게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특히 젊은 분들은 이렇게 흡연이라든가 음주 이런 욕구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주변에서 보니까 제가 술을 못 먹어서 모르겠는데 당연히 흡연은 안 하고요. 음주를 하시는 분들은 꼭
흡연도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고깃집 같은 데를 가보면은 술 드시면서 고기 드시는 분은 드시다가 또 중간에 담배 피러 보면 나가더라고요. 거의 음주와 흡연은 짝꿍인 것 같아요. 물론 술은 드셔도 흡연은 안 하시는 분도 계시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어, 그 음주를 많이 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제 보통 음주를 좀 하신다 하는 분들은 흡연도 보통 많이 하는데 바로 스트레스가 이 음주와 흡연을 자꾸 하고 싶은 욕구를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음주와 흡연을 하면은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무기력하고 불안하고 분노, 우울 등의 정서 상태가 지속이 되고 심각해지면 정신적인 질병이 된다는 거예요. 음주 흡연을 하고 나면 좀 뭔가 해소가 됐으면 좋겠는데 음주 흡연을 하고 주무시면 그 다음날 술이 깨면 네, 상황은 똑같아진다는 거죠. 이런 게 계속되면서 뭔가 신체적인 항상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음주 많이 하면 뭐 해장한다 그러죠. 보통 속도 안 좋아지고 흡연도 많이 하면 결국은 질병을 야기하게 되고 그런데 심리적인 요인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불안하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만나고 싶지 않고 그냥 우울하고 그냥 괜히 화가 나고 이러면은 네, 이게 그냥 한 번의 감정적인 게로 끝나면 되지만 우리 신체적 반응에서 공부했잖아요. 소화가 그냥 한 번 안 되는 경고 반응에서 이게 이제 저항 단계가 되게 되면은 위장병, 위궤양이 생긴다 그랬죠. 정신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인 거라는 거예요. 심리 상태에서 무기력과 불안, 분노, 우울 이게 그냥 한 번으로 감정의 변화가 되면 끝나는데 그게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신체적 질병을 한번 볼게요. 스트레스가 만성이 되면 생체 면역 체계의 저항력이 감소되고 신체 기능의 변화가 일어나서 질병이 발생하고 치유력도 약화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얼굴에 트러블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골마요. 그런데 잠을 푹 자고 잘 먹고 뭐 기분 좋으면 곪지 않고 그냥 나아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질병들은 소화기 장애, 또 뭐 심혈관 장애, 통증 장애, 뭐 피부 질환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소화기 장애를 먼저 볼게요. 스트레스가 아까 뭐 소화가 안 되고 위장의 운동을 정지시키고 위액의 분비를 감소하고 나와 있죠. 감소도 있지만 또 과다 분비도 있죠. 우리 위장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TV 광고에 나오죠. 위산 과다 분비. 위벽을 깎아내려가는 거예요. 위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음식물을 먹었을 때에 위에서 연동 운동을 통해서 이거를 소화를 시키기도 하지만 위산이 나와서 효소로 이것을 녹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음식을 먹은 게 없는데 위산이 너무 많이 나와서 지금 뭔가 먹은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뭔가를 소화시키고 녹여야 되는데 음식물이 없어요. 그러면 위 벽을 그냥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속이 쓰리고 위장 장애가 발생하는 거죠. 스트레스 상태에서 음식 섭취를 하게 되면 위의 수축을 격렬하게 한대요. 쥐어짠다는 거죠. 위액 분비를 3배나 증가시키고 위산을 과다 분비해서 위장 내벽에 손상이 생기고 위장 장애가 생긴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내분비계 장애예요. 부신 피질이 증대한다는 거죠. 신체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호르몬을 분비하고 또 적절한 양과 적절한 때 그리고 적절한 기능을 하는 어떤 호르몬을 나오게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부신 피질이 증대되면서 림프선이 확장하고 확장되니까 더 많은 어떤 호르몬이 나오겠죠. 갑상선이 위축되고 뇌하수체의 질량, 무게가 증가하는 거예요. 또 성호르몬 분비를 방해해서 성기능에도 문제를 갖게 한다는 거죠. 성적인 욕구가 어떤 뭐 없어지거나 혹은 성기능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것들 성호르몬 분비까지 방해하고요. 갑상선 기능까지도 네. 뭐 당뇨병, 고혈압, 갑상선 기능 항진증, 당뇨병, 고혈압 전부 다 무서운 병이거든요. 이게 어떤 호르몬 영향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거는 한 번 생기게 되면 완치되는 질병이 아니라고. 평생을 가지고 가야 되는 질병인 거예요. 평생을 그냥 다스리면서 살아야 되는 질병인 거죠. 더 악화되지 않게 그냥 고만고만하게 이만큼만 그냥 가게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심혈관 장애입니다. 네, 여기서 아주 재밌는 실험이 나오죠. 프리드만과 로젠만이 네, 경쟁적이며 성취지향적이고 조급하며 쉽게 분노나 적개심을 느끼는 A형 성격이 심근경색과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했대요. 이렇게 목소리가 막 흥분하거나 표정이나 자세가 막 과도하게 긴장되고 이런 것들. 여기서 말하는 A형 성격은 혈액형 A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분류를 한 거죠. 예, 사실은 제가 약간 A형 성격이에요. 뭔가 좀 빠르게 뭘 해야 되고 완벽하게 해야 되고 약간 완벽주의자고 정해진 기한 내에 빠르게 해야 되고 또 쉴 새 없이 무언가를 움직여야 되고 목표 지향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심도 좀 있죠. 승부욕이 강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분노의 감정을 일으키고 분노가 조절되지 않으면 심장질환, 고혈압, 암, 화병 이런 문제를 얘기한다는 거죠. 화병이라는 게 왜 한국에만 있는 질병이란 말이 있잖아요. 관상동맥 질환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뭔가 네, 가슴이 아프고 또 가슴의 압박감, 구토, 호흡곤란 이런 것 때문에 심장마비로 그래서 저도 이렇게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면 우리 왜 이렇게 음식을 먹다가 음식을 이렇게 옷에 흘리면 뭐 국물 같은 걸 흘리면 이렇게 뜨거운 게 확 퍼지듯이 이 가슴 있는데 뭔가 뜨거운 게 확 퍼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약간 좀 완벽주의자들이 이런 게 많아요. 조급한 거예요. 완벽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기한 내에 끝내지 못하면 어떡하지? 원리 원칙주의자들. 네, 이런 사람들이 보통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자기 스스로 조금 느긋하게 갖는 훈련들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내 스스로 뭔가 문제를 좀 느긋하게 보고, 그럴 수 있어 라는 마음가짐을 갖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저와 같은 분이 계시다면 스스로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네,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 굉장히 건강상 안 좋은 겁니다. 자, 그 다음은 통증 장애예요. 우리 흔히 통증은 어디가 아픈 거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흔히 경험하는 게 바로 두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흔히 왜 편두통, 긴장성 두통 이렇게 얘기하죠.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 중 가장 많이 보이는 거예요. 보통 이제 머리 주변, 목 뒤 이렇게 근육이 수축되는 거죠. 뒷목이 땡긴다. 혹은 우리 머리 위에 관자놀이 있는 부분, 거기가 아프다. 혹은 미간 있는 부분이 아프다. 이런 데 얘기를 하죠. 성격이 조급한 사람들, 저예요. 이런 사람들이 보통 아까도 얘기했지만 완벽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막 너무 조급한 거예요. 이게 기한 내에 안 되면 막 두근두근하고 두려운 거예요. 빨리 해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어떤 통증을 야기시키는데 이 통증이 두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근육을 긴장시켜 통증을 유발하는데 요통, 허리도 제가 또 허리도 안 좋거든요. 바로 스트레스의 결과예요. 정말 힘들고 무거운 일을 하지 않아도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더니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한의원 가도 정말 처방이 그래요. 푹 쉬시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 신체 질병 가운데 왜 감기가 오거나 혹은 피곤하면 코감기가 오시는 분이 있잖아요. 저같이 이제 목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또 목감기가 오듯이 그냥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허리가 아파요. 무거운 걸 든 것도 아니고 자세가 안 좋았거나 허리를 많이 쓰는 뭔가를 한 게 아닌데 그냥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잠을 푹 주무셔야 돼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허리가 좀 약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몸 상태가 안 좋았을 때 우리 몸에서 가장 약한 부분으로 오거든요. 축농증이 있고 코가 안 좋으신 분은 코 감기부터 오고 편도선이 안 좋으신 분들은 편도부터 붓거든요. 자, 그 다음 피부 질환입니다. 우리 여자친구들 피부에 관심 많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부에 뾰루지나 트러블이 생기게 돼요. 여드름이 있는 분은 더 악화되게 되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알레르기 질환, 알러지 질환이 있어요. 또 습진, 탈모, 피부병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원래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이게 더 악화되어서 더 심해지는 거고 없던 분들도 생기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오래 일을 하면서 부분 그 띠처럼 생기는 알러지가 생겼어요. 이제 어디 생기냐면 손목 그리고 발목 이 두 군데에 많이 생기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부분에 알러지가 막 올라와요. 가려워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긁으면 이게 물집이 올라오면서 이게 터지면서 옆으로 퍼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손목과 발목만 그래요. 어느 순간부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피부에 뾰루지가 올라왔는데 잘 쉬고 잘 먹으면 그냥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거나 몸이 피곤하면 이게 곪게 되죠. 여러분들 원형 탈모 있으신 분 많죠? 네, 저도 있어요. 정수리에 500원짜리 동전만큼 머리가 빠지고 나고를 반복하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아직까지는 빠지면 나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빠지는 게 더 많고 새로 나는 게 적어지면 이제 그 부분에 구멍이 나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는 정신적 질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 혹은 정신적 변화는 자살 등의 극단적인 생각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대부분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대표적인 게 거음불안장애, 공황장애, 우울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예요. 네, 이거는 우리 뒤에 가면 또 나올 거니까 그때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거음불안장애는 그냥 모든 게 다 불안한 거죠. 공황장애는 다른 말로 당장장애 그런데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 가면 불안하고 또 우울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리 PTSD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목에서 보면 나오죠. 외상 후 뭔가 무슨 외상이 있었어요. 지진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어떤 세월호 사건 같은 거 그 이후에 스트레스 장애 이게 지워지지 않고 계속 생기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그냥 간단한 질병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내용이고요. 우리 학습 정리를 한번 볼게요. 지금까지 1강과 2강을 통해서 함께 공부한 내용입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생리적인 반응은 급성 스트레스와 만성 스트레스로 나눌 수 있어요. 급성 스트레스는 시작과 끝이 분명한 잠깐 동안의 각성이며 만성은 오랫동안 지속되는 각성이에요. 그래서 급성이 더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만성이 더 위험한 거죠. 오랜 기간 동안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거니까요. 스트레스에 대한 심리적 반응으로는 불안과 분노, 공격성, 무감각과 우울, 인지적 손상 등이 포함됩니다. 그냥 우리가 잠깐 일시적으로 감정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우리 뇌에 있는 기능까지도 마비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만성이 되면 신체 면역 체계의 저항력은 감소되고 신체 기능의 변화가 일어나서 소화기 장애, 뇌분비계 장애, 심혈관계 장애, 통증 장애, 피부질환 등의 질병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실제 질병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심각한 스트레스는 정신적인 질병까지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질병으로는 거음불안장애와 공황장애, 우울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우리가 아무리 유스트레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도 스트레스는 받으면 우리 몸에 절대적으로 도움되는 요소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무익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최고고 스트레스 원인이 분명하다면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이 분명하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네, 여기까지가 실질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다음에는 스트레스에 대한 철학을 함께 공부할 거예요.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함께 공부를 하고 이게 우리 몸에 오게 되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에서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있다면 좋겠지만 완전히 잊을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탄탄해서 이제 8주에서 함께 챕터 8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